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위험물 필기 이론입니다. 자, 3번 내용입니다. 연소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표가 나오네요. 자, 이 연소 형태를 정해놓은 표.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체 연소, 액체 연소, 고체 연소. 연소 형태를 일단 세 개로 나누세요. 기체, 액체, 고체. 나누는 거 어렵지 않죠? 기체, 액체, 고체. 상별로 나눴습니다. 기체 연소, 액체 연소, 고체 연소.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체 연소의 형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뭐가 있을까요? 세부적인 항목을 물어본 거죠. 기체 연소는 이렇게 있어요. 확산 연소하고 예혼합 연소하고. 이 두 가지가 기체 연소의 종류입니다. 자,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아, 기체가 확산됐구나. 기체를 미리 혼합시켰구나. 이렇게 해서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여기까지도 대략적으로 감은 오시죠. 액체 연소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눴네요. 액체 연소는 증발한 물질이 연소하는 증발 연소, 또 분해된 물질이 연소하는 분해 연소, 액적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액적 연소하고 같은 말이 분무 연소예요. 같은 말이 분무 연소. 분무 연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 연소는 증발 연소, 분해 연소, 액적 연소. 내가 생각할 때 액체가 연소한다는 것은 이 액체에서 발생된 증기가 연소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연소 형태도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액체 연소는 대부분이 무슨 연소에 해당됩니까?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증발 연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액체가 열을 받으면 증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증발한 물질이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발 연소는 액체가 증발하여 발생한 물질이 연소하는 건데, 증발을 안 하는 액체도 있잖아요. 인화성 액체들 중에서 증발을 잘 안 하는 물질도 있어요. 그런 물질들은 증발 연소를 못 하겠죠. 증기가 많이 안 생기니까. 예를 들어 식용유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식용유 같은 경우도 동식물유라고 부르는 물질에가 식용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식용유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험물입니다. 식용유도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고요. 걔들도 열을 받으면 발화점이 도달이 되면 걔들도 불이 붙어요. 자, 발화점 앞에서 이야기했죠. 혼자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혼자서 불이 붙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온도가 200도씨일 수도 있고 300도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온도 도달하면 혼자서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연소하는 것은 그러면 증발 연소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죠. 식용유는 증발을 잘 안 하는 물질입니다. 웬만해서는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걔들이 하는 연소는 증발 연소가 아니라 무슨 연소에 가까울 거다? 분해 연소에 가까울 것이다. 열을 받아서 열분해된 물질이 연소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열분해된 물질이 연소하는지 증발된 게 연소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이걸 보고 저 증발한 게 타고 있네? 자세히 보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구분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실제로는 증발한 물질이 연소하는 것이 증발 연소고, 열분해된 물질이 연소한 것은 분해 연소라고 불러야 정확한 이름을 불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증발도 있고 분해라는 것도 있구나. 증발을 잘 못하는 물질들은 걔들이 만약에 연소가 됐다라면 걔들은 분해 연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분해 연소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증발 연소도 안 되고, 이런 물질들 중에서 액체인데 연소를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닌 연소에는 뭐가 있냐? 액적 연소가 있다. 밀입자가 연소하는 겁니다. 분해된 게 아니고 밀입자. 이 액체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태우는 방법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걸 무슨 연소라고 한다? 분무 또는 액적 연소 이렇게 부릅니다. 분무라는 말, 분무기, 화분에 여러분들이 물 줄 때 분무기를 사용하잖아요. 화분에 물 줄 때 보면 물 입자가 안개상으로 나가잖아요. 그 안개상으로 뿌려가지고 인화성 액체를 뿌려서 불을 주니까, 불꽃을 주니까 타더란 이야기죠. 그런 연소가 분무 연소입니다. 자, 액체 연소도 몇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 있네요. 증발, 대표적인 거. 대부분 증발 연소. 예외적으로 분해 연소도 있고, 뭐 또 있다? 액적 연소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체 연소에는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액체 연소 세 가지도 힘든데 고체 연소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연소다? 표면
고체 연소입니다. 고체 연소가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율에 해당돼요. 근다고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나올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표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고체 연소는요, 표면 연소라는 게 있어요. 가연물의 표면에서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표면 연소라고요. 이 물질이 타는 걸 보니까 얘는 표면에서만 타는 것 같아. 불꽃이 표면에서만 일어나. 그런 물질들이 표면 연소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게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숯이 목탄입니다. 숯이 목탄하고 같은 말인데요. 문제에서는 목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숯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용어로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고, 숯, 목탄 같은 말, 코크스, 금속분.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표면화제입니다. 자, 기억을 해버릴까요?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요 네 가지가 1, 2, 3, 4 이렇게 나오듯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이런 것들이 표면 연소하는 물질입니다. 자, 기억되셨어요?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이다. 자, 고체도요. 표면에서 타는 것도 있지만 열받아가지고 분해되는 물질도 있어요. 분해된 것들이 연소하게 되는 것이 분해 연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연물이에요. 목재나 종이나 고무 이런 것들이 타면 다 무슨 연소다? 분해 연소라고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이가 타는 것이 무슨 연소의 한 형태다? 분해 연소입니다. 일반적인 가연물, 고체인 일반적인 가연물이 고체 상태로 있을 때 연소하는 게 대부분 무슨 연소다? 분해 연소입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 네 가지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목탄하고 목재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목탄, 목재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목자 들어가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면 헷갈리는 이유를 대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을 표면 연소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무나 고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은 분해 연소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나와요. 증발 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체인데 왜 증발을 쓰지? 증발이라는 말의 현상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증발이라고 하지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증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증발 연소를 여기다 썼다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만 내용을 봤더니 나프탈렌, 파라핀. 자, 하나 더 써놓습니다. 유황입니다. 나프탈렌, 파라핀, 유황. 이 세 가지 물질들은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증발 연소를 설명을 한가 잘 보세요. 증발이란 말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거다? 액체가 뭐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증발이란 말을 고체에다가 썼잖아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은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래야 증발이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작이 뭐부터 됐냐? 고체 덩어리가 있었다. 자, 이 고체로 있었던 게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이에요. 얘는 고체로 있는 건데 그래서 고체 연소의 한 종류에 들어가 있는데 고체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고체가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으니까 얘가 뭐로 바뀌었어요? 액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을 더 계속 받으니까 액체가 뭐로 바뀌었어요? 기체로 바뀌었어요. 근데 시작은 뭐부터 한 거예요? 고체 덩어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소의 하나다? 고체 연소의 하나로 들어간 거고요. 고체 연소의 하나인데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그럼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뭐라 합니까?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발이라는 현상이 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고체에서도 일어나는 과정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증발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체 연소에도 증발 연소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증발 연소가 성립되려면 저 말이 쓰일 수 있으려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넣어서 설명을 해보니까 고체가 열받아서 액체로, 액체가 열받아서 기체로 바뀌어서 이 바뀐 기체가 타더라. 연소가 되더라. 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슨 연소라고 부른다? 고체의 증발 연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증발 연소 불러도 되고요. 그러니까 증발 연소는 몇 개 있어요? 액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고체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 연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증발 연소 세 가지 물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코쿠스, 목탄, 금속분 이렇게 기억하듯이 자기연소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폭발성 물질. 자, 이 폭발성 물질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써놓으세요. 같이 써놓읍시다. 자기연소성 물질. 자, 자기연소성 물질 또는 자기반응성 물질.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기연소성, 자기반응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위험물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몇 류 위험물에서 보게 됩니까? 5류 위험물에서 보게 됩니다. 5류 위험물이 위험물의 분류에 1, 2, 3, 4, 5, 6류 위험물이 있는데 그 5번째 5류 위험물이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이름 속에 뭐 있어요? 자기반응, 자기연소. 이 5류 위험물의 명칭이 이거예요. 근데 이 명칭 안에가 자기연소, 자기반응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이름들이 뭐다? 자기연소입니다. 얘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폭발성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폭발성 물질 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니까 무슨 연소한다? 자기연소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5류 위험물이 다 고체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고체 연소니까 고체가 고체들 중에서 5류 위험물 중에서 고체가 자기 연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기억을 해보시고 이제 제가 위험물 명칭 설명은 1강 할 때는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를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5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명칭도 자연스럽게 하나씩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연소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기체 연소에서의 확산과 예혼합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이 기체 연소를 설명을 할 때 확산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가 연소를 도와주는 게 확산 연소입니다.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공기 중에서의 산소가 연소를 도와주는 거고요. 연소 범위의 혼합가스를 만들어서 연소한다 해서 나오는 예혼합 연소라는 것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혼합시켜 연소한다. 아, 이 말이 위하고 뭔 차이지? 이런 고민이 와야 되고 그 고민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스 용접하시는 거 보셨죠? 그러면 LPG 용기하고 산소통하고 자, LPG통하고 산소통하고 여기는 산소고요. 여기는 LPG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스통을 갖다 놓고 산소 절단기 같은 거 작업하는 산소 절단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 용접이라고도 하죠. 가스 용접을 하는 이런 장치들을 보면 자, 무슨 통을 갖다 놨어요? 산소통을 갖다 놨어요. 자, 확산 연소는 어디에서의 산소를 소모하는 거다? 공기 중의 산소가 연소를 도와줄 때 씁니다. 근데 예혼합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뭐하러 산소통을 또 갖다 놓겠어요? 확산 연소는 공기 중 산소를 쓰니까 산소통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근데 산소통을 갖다 놓고 어떤 용접 작업을 하더라, 가스 용접을 하더라. 그러면 이걸 보고 공기 중 산소 쓰겠다는 거예요? 산소통에 산소를 쓰겠다는 거예요? 산소통에 산소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죠. 그래서 용접 작업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산소하고 LPG 가스하고 미리 여러분들이 토치라고 부릅니다. 용접할 때 쓰는 게 토치에 들어갈 때 산소하고 LPG 가스를 혼합을 시켜서 연소를 시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 산소 써야 안 써요? 공기 중 산소 안 써요. 어디에 산소 쓴다고요? 산소통에 있는 산소를 쓴다고요. 그래서 열량 조절이 쉽더라 이 말이죠. 내가 어쩔 때는 500도씨, 어쩔 때는 800도씨 온도 조절을 하기가 쉽게 하도록 제어가 돼야 돼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량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갖다 놓고 양을 조절을 해서 열량을 조절해서 쓰겠다. 이런 취지로 산소통을 갖다 놓더라. 자, 이게 예혼합 연소입니다. 자, 구분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산소통을 갖다 놓고 하는 작업은 무슨 연소고? 예혼합 연소고, 산소통 없이 그냥 가스레인지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틀면은 산소통이 있습니까? 밖에? 어디 집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확산 연소고요. 산소통을 갖고 놓고 작업하면 예혼합 연소다. 이렇게 구분하면 간단하죠. 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쉬운 내용, 여러분들이 시험에
방금 했던 내용이 산소통을 갖고 작업하는 것을 무슨 연소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연소의 의미가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알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확산연소, 예원함수, 뭔 연소, 어떻게 연소한지도 모르고 확산연소, 예원함수가 기체연소다.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해서 가는 것은 문제를 약간만 틀어도 답을 못 찾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 표,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특히 고체연소 별표 해놓으시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오네요. 고체의 연소 형태 물어봤습니다. 고체의 연소도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었다. 표면에서 타는 표면 연소, 일반적인 분해 연소, 그 다음에 특이한 증발 연소, 그 다음에 오류 위험물, 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부르는 자기연소,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표면 연소, 자기연소, 증발연소. 확산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연소에서 쓴다? 기체연소에서 사용을 한다. 이제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구분을 안 해놓고 이런 문제 보면은 구분이 안 되면서 답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저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 10분, 20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체의 연소 형태 4가지가, 기체의 연소 형태 2가지가, 액체 연소 형태 3가지가 뭔지를 안 사람은, 뭔 내용인지 안 사람은 읽다가 이거 기체잖아. 기체 연소네. 왜 여기에 고체에 들어와 있어? 답 2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연소의 주된 형태가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은 표면 연소는 어디에 들어갔지? 잠깐만. 고체 연소에 들어가 있지. 고체 연소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가 있으니까. 근데 표면 연소가 중요하다고 4가지를 꼭 공식 외운 것처럼 외워라. 수, 코쿠스, 목탄, 금속분. 이렇게 외웠구나.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수, 코쿠스, 목탄, 금속분이 답이 있나? 수, 코쿠스, 목탄, 금속분. 목탄 하나밖에 없네. 답 2번이네요. 그러면 석탄, 목재 이런 것들은 다 분해 연소입니다. 유황이잖아요. 화학 나프탈린, 파라핀은 증발 연소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넘어가야죠.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 목탄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표면 연소구나.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물질이 바뀌면 못 찾는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각 연소의 종류, 특히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의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를 맞으라고 낸 거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간 겁니다. 이거 점수 주려고 낸 거구나. 이런 의도예요. 넘어갑니다. 자, 연소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인하점, 발화점. 이미 우리는 앞에 1강에서 50분 넘게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을 많이 했던 이유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인하점,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온도. 발화점,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 연소점. 자, 1, 2번은 그래 나 들어봤어. 인하점, 발화점 진작에 나왔잖아. 설명 다 들었어. 이해했어. 연소점이 뭐야? 인하가 된 후에 연소가 5초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소점은 인하가 된 후라고 했어요. 인하가 된 후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는 온도예요? 인하점하고 관련이 있는 온도입니다. 자, 인하가 된 후에 연소가 몇 초 이상 돼야 한다. 5초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5초 이상 지속이 안 되면 너는 연소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5초 이상 지나서 연소가 계속되네? 그러면 너는 연소점을 넘어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5초 이상 지속될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연소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연소점은 인하를 시킨 후에 그랬으니까 내가 점화원을 줘가지고 불이 붙긴 붙었어요. 근데 불이 확 붙었다가 바로 꺼졌어요. 꺼지면은 이 물질은 인하점에 도달을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연소가 지속이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뭔 점은 아니에요. 연소점은 아니에요. 자, 연소가 몇 초 이상 돼야 돼요? 5초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온도를 어찌해야 될까요?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높여야지 액체에서 나오는 증기의 양이 더 많아져가지고 발생되는 양이 많아야 연소가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좀 더 높여봤더니 5초 이상 연소가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거 없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인하점에다 약 몇 도씨 정도 더하니까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에서는 연소가 불이 확 붙었다 꺼진 게 아니라 지속이 되더라. 5초 이상. 이래서 인하점에다 10도씨 정도 더한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가열을 했어요. 자, 용기에 담아놓고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물질이 불이 붙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인하점도 알아보고 발화점도 알아보고 연소점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쭉 가열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점화원을 막 줘봤어요. 점화원을 줘봤더니 불이 안 붙다가 자 70도씨가 되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럼 70도씨가 돼서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었어요. 그럼 70도씨는 무슨 점이에요? 인화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소점이 되려면은 인하점에서 몇 도씨 높아야 돼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몇 도씨 정도 돼야지. 80도씨 정도 되니까 바로 안 꺼지고 계속 타네요. 계속 타니까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겠어요?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 속에는 점화원을 주지 않았으면 70도씨에서 불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었죠. 80도씨에서도 안 붙었을 거예요. 90도씨, 100도씨, 200도씨가 되니까 점화원을 안 주고 200도씨까지 온도를 딱 올려보니까 혼자서 불이 확 이렇게 일더라. 그럼 무슨 점에 도달한 거예요? 발화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을 무슨 점이라 한다? 발화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떠한 특정 물질 A 물질에 있어서 연소점, 인하점, 발화점의 온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 물질의 가장 낮은 온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세 점 중에서 뭐가 제일 낮다? 인하점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점이 커요? 연소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무슨 점이 나온다? 발화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어떤 물질에서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을 몇 도씩 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무슨 점이 있다고요? 발화점이 있다. 발화점은 인하점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온도로 가야지 혼자서 불이 붙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야지 어떤 문제, 말장난 이런 거에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발화점은 혼자서 불 붙어야 되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인하점은 점화원으로 도와주니까 빨리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하점이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그러면 인하점보다 10도씨 더해야 뭔 점이 됐으니까 연소점이 됐는데 10도씨 더하니까 발화점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연소점이 10도씨 정도 갖고는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화점이 가장 높은 온도를 찾습니다. 자, 어떤 한 물질에 대해서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을 측정을 해보니까 무슨 점이 제일 높게 나온다? 발화점이 제일 높은 온도가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돼. 걔는 점화원으로 도와주지 않잖아. 혼자서 열의 축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불이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온도 갖고는 쉽게 불이 붙지 않아. 그래서 온도가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발화점의 온도가 높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을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기본 내용이에요. 자, 비열. 비열은 1kg의 물체를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1kg의 물질을 이 말이죠.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방금 했던 것처럼 용기에다가 어떤 액체를 넣어놓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어요. 지금 온도가 10도씨예요. 근데 1도씨 올리려면 11도씨가 돼야 되잖아요.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열을 이 액체에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해야 할 열이 얼마냐. 이 열량을 뭐라고 부른다? 비열 이렇게 부릅니다. 비열. 자, 그러면 이런 비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의 비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물이 기준이니까. 물의 비열. 외우기도 쉬워요. 1kcal.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 이게 물의 비열입니다. 자, 물의 비열 얼마라고요? 1입니다.
1인데 여러분들이 물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 하고 말아버려요. 1. 여기도 계시죠? 1. 그거 몰라? 1.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1 이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 뭘 꼭 읽어주라. 단위를 써주고 읽어주고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준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자, 1 하고 말아버리시면 그냥 혼자 공부한 거와 똑같아요. 1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의 비열 1kcal per kg 도시. 그럼 1 이렇게 하신 분한테 그러면 물의 비열이 얼마인지 숫자 1만 말하지 말고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말을 해 주려면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시라고 정확하게 단위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 단위를 보고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읽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물의 비열. 자, 같이 읽어주세요. 물의 비열 얼마입니까? 1kcal per kg 도시입니다. 1kcal per kg 도시. 3번 하세요. 처음 하신 분은 나 이거 생전 처음 들어봐. 저런 단위 복잡해서 하기도 싫어서 안 쳐다봤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1kcal per kg 도시. 입에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시야 라고 앞으로는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 써졌지만 이걸 보고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이걸 외운 의미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단위를 내가 읽어준 의미가 있으려면 밑에 이 단위를 보고 물의 비열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앞에 분모는 전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물의 비열이니까요. 물 몇 킬로그램을 1kg을 몇 도씩 올리는데 1도씩 올리는데 얼마의 열이 필요하다? 1kcal 열량이 필요해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물의 비열이에요. 자, 얼음의 비열은 얼마예요? 얼음의 비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0.5kcal per kg 도시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로 해주세요. 얼음 몇 킬로그램을? 얼음 1kg을 1도씨 올리는데 0.5kcal의 열량이 필요해요. 이 말이에요. 자, 물의 비열, 얼음의 비열, 금속, 철의 비열 다 다르죠. 다 다르는데 기준이 되는 값이 뭐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이 1kcal per kg 도시가 되고 얼음의 비열은 물의 비열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예, 1kg의 온도를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0.5밖에 안 필요해요. 얼음은. 그래서 물 기본으로 알아놓으시고 얼음은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고 비열의 단위는 어떤 물질만 바뀔 뿐이지 비열의 단위가 바뀌지는 않겠죠. 물론 뭐 줄로 바꾸고 단위로 환산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유연물 공부할 때는 그냥 킬로칼로리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뭐니라고 물으면 킬로칼로리 per kg 도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열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비열이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값이 그러면 선생님 다른 물질은 비열이 뭐 2나 5도 있고 6도 있고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 물의 비열이 작은 값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질의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 이상 되는 물질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물의 비열이 작은 값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이 1kcal의 열이 필요하다는 게 작은 값이 아닙니다. 예. 이 숫자가 크기는 작게 보입니다만 나머지 1, 0.8, 0.7, 0.5, 0.4, 0.3 이런 물질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의 비열이 아주 큰 값이다. 이렇게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감을. 얼음이 0.5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자멸이라는 게 보겠습니다. 메모하셨죠? 물의 비열. 자, 자멸,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요구되는 열량. 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온도 변화가 없대요. 온도 변화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방금은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야 이렇게 말한 게 비열이었는데 온도를 1도씨 올려야 되니까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있잖아요. 비열은. 근데 이 온도 변화가 없대요. 이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의 변화, 상의 변화만 요구되는 열량이 상 변화가 일어날 때의 열량이 자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뭐라 부른다고요? 자멸이라고 부릅니다. 자멸. 자, 자멸. 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멸. 자, 얼음이요.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물이 열받아서 뭐가 돼요? 증기가 돼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 몇 도가 돼야 돼요? 0도가 돼야 돼요. 0도씨. 자, 그러면 물이 증기가 되려면 몇 도씨가 돼야 되죠? 표준 상태에서는 100도씨가 돼요. 100도씨, 0도씨에서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증기가 된다. 그런데 0도씨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 0도씨는 물이 뭐가 되는 온도이기도 해요. 얼음이 되는 온도이기도 하죠. 또 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는 온도도 몇 도시예요? 100도씨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100도씨가 돼요. 그럼 100도씨는 어느 전도 되고 녹는 전도 됩니다. 이 0도씨는 얼음으로 될 때는 어느 점이라 하겠죠. 얼음이 물로 될 때는 녹는 점이라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0도씨를 녹는 점도 되고 어느 점도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럼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 0도씨를 고체라고 봐야 돼? 액체라고 봐야 돼? 100도씨를 액체라고 봐야 돼? 증기라고 봐야 돼? 경계점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얼음은요. 얼음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얼음은 점점 녹겠죠. 녹는데 몇 도씨가 되는 부분부터 녹겠어요. 0도씨가 되는 부분부터 녹기 시작해서 얼음하고 얼음에서 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0도씨에서 이 얼음이 고체인데 액체로 바뀌는데 열을 어느 정도 받는 순간 바뀝니다. 그때 필요한 열을 뭐라 한다? 자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0도씨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도씨에서 0도씨가 되니까 이때까지는 얼음이었어요. 고체였죠? 고체였는데 0도씨가 딱 되니까 여기는 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1도씨에서도 고체였고요. 0도씨에서도 뭐로 존재를 해요? 고체 얼음으로 존재를 하죠. 근데 이 0도씨 온도 변화는 없는데 이 0도씨에서 고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0도씨에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는 계속 받아야 돼요? 열을 계속 받아야지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요. 이 열을 뭐라 한다?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자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물이 100도씨가 됐어요. 그럼 100도씨 물이에요. 근데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뭐로 바뀌어야 돼요? 증기로 바뀌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100도씨는 변화가 없죠. 근데 물이 뭐로 됐어요? 증기로 바뀌었죠. 이때 그냥 바뀌어요? 열 줘야 바뀌어요? 열을 줘야 바뀝니다. 그것을 자멸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자멸은 증발,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무슨 자멸이고? 증발 자멸이고. 고체가 액체가 되니까 여기는 융해 자멸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융해 자멸. 자, 여기 옵니다. 증발 자멸,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말하고 539kcal per kg. 도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도시 안 붙었어요. 비열할 때는 붙었는데 자멸할 때는 도시가 빠지는 이유가 뭔 변화는 없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시를 뺀 겁니다. 그래서 자멸의 단위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kcal per kg. 도시 붙인다? 안 붙인다. 융해 자멸, 액체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출입하는 열량, 얼음이 물이 될 때. 그때 물을 가지고 융해 자멸은 얼음이 액체가 될 때, 물이 될 때 80kcal per kg. 도시 안 붙여. 왜?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멸이라고 합니다. 자, 비열. 제가 비열의 단위 이거라 했잖아요. 비열. 이 비열을 가지고는 이 비열은 온도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의 열량을 계산할 때 비열을 사용을 합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비열을 사용을 해서 구하는 열을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을 뭐라고 부르고? 현열 이렇게 부르고, 상변화를 일으키는 열을 자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자멸, 융해자멸 이 두 가지도 기본값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얼음 1kg을 물로 바꿀 때, 물로 바꾸기 위해서 열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기 위해서는 1kg당 80kcal의 열을 줘야지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바뀌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멸의 의미, 현열하고 비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온도를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만 고려한 거예요? 같은 온도에서 상변화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자멸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로 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물에 대한 증발자멸이 539, 물의 융해자멸, 얼음일 때 액체가 되는 게 80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킬로그램당.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말을 제가 많이 했지만 이해는 하셨죠? 아, 자멸, 현열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니구나.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이고, 자멸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이 상변화만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을 자멸이라고 부르겠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자,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증기 비중이라고 혹시 안 돼 있죠? 예, 증기 밀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증기 비중이라고 바꿔주시고,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29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분자량을 29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증기 비중입니다. 증기 밀도 아니에요.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29로 나누면 되고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9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29로 나눈다 할 때 29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비중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중. 먼저 비중의 기준도 뭐예요? 물이에요. 자, 물의 비중이 1입니다. 물의 비중이 1이에요. 왜 단위 안 쓰세요? 물의 비중이 1인데 1 뒤에 단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위 써주세요. 단위 없어요. 단위 없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숫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비중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위가 없다. 근데 물의 비중이 얼마다? 1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의 비중이 0.5예요.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의 비중이 0.5래요. 그러면 물의 비중이 1이에요. 뭐가 더 커요? 물이 더 크죠? 물이 더 크니까, 그럼 물이 크다는 말하고 A가 0.5라는 말하고 뭔 의미냐? 이 물이 비중이 1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물의 비중이 1이다. 이 말은 물 1리터가 물 몇 킬로그램이에요? 1kg과 같은 크기예요. 물 1리터가 무게로 따지면 얼마예요? 1kg이에요. 물 1리터는 무게로 따졌을 때 1kg의 의미인데, A라는 물질은 비중이 0.5래요. 0.5라니까 1에 얼마예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A라는 물질의 부피가 1리터일 때 그 무게가 0.5kg이야. 라는 의미예요. 이게 비중의 의미예요. 비중의 의미예요. 아, 중량을 비교한 값, 이런 의미예요. 비중량을 비교한 값,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중량이 뭐냐? 체적당 무게를 비중량이라 합니다. 체적당 질량, 체적당 무게, 이런 것들을 비중량이라고 부르고, 그 비중량의 비를 뭐라고 한다? 비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요, 물의 비중을 1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물은 뭐예요? 상이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어떤 고체나 액체일 때 비중을 말을 하잖아요. 비중은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물과 비교해서 몇 배 무겁냐 이거예요. 자, 철의 비중이 철의 비중이 7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 철의 비중이 7이다. 그럼 네 무게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감이 와야 돼요. 어떻게 감이 와요? 물의 비중이 얼마니까요? 물의 비중은 얼마니까? 1인데 너는 7배 무겁구나. 뭐보다? 물보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의 비중이 1이라는 말의 의미가 1리터가 몇 킬로그램이다? 1kg이다. 이런 의미였죠. 그러면 만약에 철의 비중이 7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똑같은 부피 1리터당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7kg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물의 무게보다 몇 배 무거워요? 7배 무겁잖아요. 그래서 철의 비중을 7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비교 대상이 뭐다? 물이에요. 근데 자 여기는 앞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비중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증기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기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기 비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비중이라고 썼는데 이게 그냥 비중이니까 물하고 비교해야 될지 또는 여기에 공기하고 비교해야 될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 구분을 말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비중이라고 나오면 물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체나 액체의 비중이고요. 기체일 때 비중은 반드시 앞에다 뭘 쓴다? 증기란 말을 써줍니다. 증기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기체 상태의 무게를 비교해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의 무게를 비교하고 싶을 때 그 비교 대상이 고체나 액체일 때는 물이었잖아요. 근데 기체일 때는 뭐가 기준값이 된다? 공기가 기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다? 29라는 거죠. 그래서 29를 기준으로 29보다 더 무거워? 가벼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9보다 무거우면 얘가 값이 예를 들어서 58이 나왔어요. 얘가 58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값의 몇 배? 2배죠. 그러면 너 증기는 나보다 2배 무겁네? 증기 비중 2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여기가 14.5g이 나왔어요.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14.5g이래요. 나는 29인데? 그럼 넌 내 무게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증기 비중은 0.5야. 이렇게 나타내는 값이 증기 비중입니다. 그럼 이 값 알아갖고 뭐예요? 이 말이잖아요. 이 값 알아서 뭐에다 써먹어요? 뭐에다 써먹겠어요?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걸 따지고 있죠? 그러면 이 기체는 바닥에 내려앉을 것이냐 바닥으로부터 뜰 것이냐 이걸 나타내요. 그러면 꼭 증기 비중으로만 알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니까? 29니까 분자량 계산해서 분자량 29보다 큰 기체면 증기면 가라앉을 거고 가벼운 증기 기체면 뜰 거고 날아갈 것이고 위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자량만 알아도 되지만 굳이 증기 비중으로 따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공기의 분자량으로 그 물질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값이 나올 거다. 그 값을 증기 비중으로 따지면 됩니다. 아 이거 공기보다 2배 무겁네? 증기 비중이 2다. 공기보다 2배 무겁구나. 그럼 바닥에 체류하겠는데? 바닥에 쌓이겠는데? 이 가스가 누출되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는데?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증기 비중이 필요하다. 자, 고체 액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체 액체도 보실까요? 고체 액체에서 비중 알아서 뭐 하게요? 이 말은 무게를 직접 계산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물체를 물속에 던졌어요. 내가 물속에 어떤 물체를 던졌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나무가 둥둥 떠갖고 흘러가네? 그러면은 물보다 나무가 가볍다는 이야기죠. 물의 비중이 1인데 이 나무는 1리터의 무게를 재보니까 1kg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으니까 이 물질은 뜨는 거죠. 철근을 던졌어요. 물속에 철근을 던지니까 철근은 물보다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운 거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기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뜰 거다. 근데 그걸 수치로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증기 비중 구해봐. 이런 의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몇 배 무거운지를 봐가지고 이것은 빨리 가라앉겠네. 이건 많이 가라앉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안 가라앉겠네. 날아가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증기 비중의 의미가 사용이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하죠?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분자량 구하는 것은 주기율표를 활용해라. 분자량은 주기율표상에서 각각의 원소가 있었고 그 원소 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 번호를 이용해서 그 값의 몇 번? 2배. 2배 값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값을 가지고 분자량을 계산하시면 공기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예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착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착화점 안 배웠잖아요. 앞에 착화점 빠졌죠? 이거 이야기를 안 했네요. 착화점이 뭐하고 같은 말이다? 발화점하고 같은 말입니다. 착화점이 뭐하고? 발화점과 같은 말이에요. 발화점은 뭐예요?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나타내요. 그 맥락으로 써진 걸 찾으셔야 돼요.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 연소가 지속된다? 무슨 점 있었는데? 연소점. 인하점에다 몇 도씨 정도 더한 온도가 됐죠? 10도씨 정도 더한 온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점화원과 접촉했을 때 발하는 최저 온도, 점화원과 만났을 때 불이 일어나는 최저 온도, 이것을 무슨 점? 인하점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으니까 점화원을 접촉했을 때 하고 점화원 스파크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하점이야. 스파크를 안 줘야 뭐예요? 발화점이죠. 외부에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하는 최저 온도. 이게 무슨 점? 발화점이네. 발화점하고 무슨 점과 같은 말이다? 착화점하고 같은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액체 가열물에서 증기가 발생할 때의 온도. 이건 아무 온도가 아닙니다. 그냥 증기가 발생하는 온도지. 그래서 이건 뭐 증발 온도, 말 붙인다면 증발 온도죠. 말 그대로 한다면. 착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착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어야 한다. 용어를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죠? 자, 2번은요. 20도씨의 물 100kg이 100도씨 수증기로 증발하면 몇 킬로칼로리의 열을 흡수할 수 있는가? 단 물의 증발 잔면은 얼마로 한다? 540킬로칼로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의 증발 잔면은 540킬로칼로리다 라고 이렇게 써졌는데 원래 증발 잔면을 줄 때는 540킬로칼로리 퍼 뭐라고 해야 돼요? 킬로그램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멸이 나왔잖아요. 자멸은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자멸은 온도 변화 없이 뭔 변화? 상변화만 일으킬 때 필요한 열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열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20도씨의 물 100kg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20도씨에 물이 있는데 이게 100kg이 있대요. 100kg이 있는데 이게 100도씨에 뭐로 날아갔어요? 수증기로 날아갔대요. 자, 수증기로 되기 위해서 뭘 거쳐야 돼요? 20도씨의 물이 열을 막 주니까 뭐가 됐겠어요? 100도씨에 뭐가 됐겠어요? 물이 됐겠죠. 일단 물이 100도씨에 도달을 해야죠.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뭐로 되겠어요? 100도씨에서 뭐로 바뀝니까?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증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100도씨의 물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20도씨의 물이 100도씨 증기로 두 개만 써놓고 생각하려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열이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열이 필요해요? 자, 여기는 물이고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뭔 변화는 없다. 상변화는 없어요. 온도는요 20에서 몇 도씨로? 80도씨가 증가됐죠. 그래서 증가된 열 80도씨가 있었어요. 근데 1kg이에요? 100kg이에요? 100kg이죠. 100kg을 몇 도씨 올린 거예요? 80도씨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열량이 얼마나 가해져야 돼요? 물이니까 물의 비열이 얼마라겠죠? 물의 비열 출동합니다. 1kcal per kg 도시야. 그러면 1kg을 1도씨 올릴 때 1kcal가 필요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 몇 킬로그램이야? 1kg, 나는 1kg을 1도씨 올릴 때 1kcal가 필요한 물질이야. 근데 너는 몇 킬로그램 있어? 100kg 있어. 1kg이 아니라 100kg니까 몇 배예요? 100배죠. 그래서 100kg 고배요. 곱하기. 나는 1도씨 올리는데 1kcal인데 너 몇 도씨 올릴 거야? 80도씨가 올라가야 돼요. 100에서 20을 빼니까. 나 80도씨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도시하고 킬로그램 단위가 생략됩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킬로칼로리의 값만 남습니다. 1에다가 100에다가 80을 하니까 8000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이걸 뭔 열이라고 한다? 현열 이렇게 부릅니다. 현열 이렇게 불러요. 온도 변화만 있으니까요. 이걸 현열 이렇게 부르고요. 단위를 보니까 뭘 집어넣어야 할지가 보이죠? 킬로그램 도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온도는 온도차 델타 T 온도차를 넣고요. 킬로그램은 물의 질량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봤어요. 물이고 여기는 증기예요. 상 변화가 일어났네. 온도는 100도씨고 여기도 100도씨예요. 온도 변화는 없네. 그럼 무슨 열이다? 잠열이네. 자, 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의 증발 잠열은 얼마로 보라고요? 나 540kcal per kg이야. 나 1kg인데 나를 증발시키려면 540kcal 에너지를 줘. 이 말이에요. 자, 나 1kg을 올리는데 540이 필요한 물질이야. 근데 몇 kg인데 물어봤더니 100kg을 증발한대요. 그러면 100배가 되잖아요. 온도 있어요, 없어요? 온도 변화 자체가 없는데 온도 변화 고려할 수가 없죠. 분모도 킬로그램밖에 없잖아요. 킬로그램 나눠주니까 칼로리로 나오네. 한 100에다가 5, 4, 0, 0, 0, 54,000에다가 현열 얼마 필요했어요? 8,000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62,000이 답이 되겠네요. 62,000 있습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 보는 순간 일단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 20도씨의 물이 100도씨 물이 될 것이고 100도씨가 물이 증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현열이 필요하고 여기는 현열이 필요하고 여기는 잠열이 필요하구나. 현열은 비열을 이용해서 구하고 잠열은 증발 잠열 540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질량만 곱해주고 온도도 곱해주냐 질량만 곱해주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안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보고 이 과정이 해볼 수 있도록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 힌트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풀이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요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의 비열에 의한 현열과 물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여 물의 흡수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물의 증발 잠열은 540kcal per kg,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과정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끊고 또 세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